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 속에 민주당이 연일 쇄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제 들리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고전에 7인회 또 선언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공격이 아무리 들어와도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뭐 본인이 뭐 아주 뭔가를 잘해도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빠져도 1, 2%, 높아져도 1, 2%예요. 이게 10%대부터 그렇게 다져져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난번 한 2주 동안 이재명 후보가 막 높이 올라간 느낌을 줬냐? 그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일부 중도가 이재명 후보에게 잠깐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다는 건 언론이 박스권에 갇혔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 지지율은 굉장히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라 앞으로 저는 이 지지율이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몇 번 출렁일 거라고. 마지막으로 2월 초에 한 번 더 크게 출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쇄신책이 그러면 결정적 변수가 될 거냐.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석 다수 점하고 있고 행정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국민적 요구에 호응을 했느냐 보답했느냐 그거 별로 점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송영길 대표의 노력은 저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죠. 우선 뭐 결과적으로 저게 지지율 정체를 뭐 극복할 묘수냐 뭐 이런 얘기하기 전에 뭔가라도 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중요하고 다만 저는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한다는 것도 큰 뉴스잖아요. 당대표 불출마니까. 그런데 어저께 너무 많은 쇄신안을 같이 발표하다 보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헤드라인을 뭘로 뽑아야 할까 살짝 고민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후속 방안을 얘기할 때는 이제 송 대표는 출마 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이 나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 명이 하지 말고 한 명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제 관리는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미 있는 쇄신안을 내놨고 몸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건 뭐 긍정적이죠. 네, 어쨌든 현재 뭐 민주당의 그 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서 격차가 일부 벌어졌는데 총합적으로 보면 한 3, 4% 정도 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막 위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이어갈까요? 네. 86그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대표 차기 총선 불출마로 86그룹 용태론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는데요. 사실 86 용태론은요. 선거 때마다 나오고 있는 단골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뭐 뚜렷한 호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냉소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당연히 해야 될 그 쇄신 조치라고 보고요.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정권 교체의 이 어떤 민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게 정권 교체 민심 안에는 기득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중에서 민주당이 밉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왜 민주당이 밉냐 하니까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개혁 세력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보니까 기득권화돼 있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득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안에 기득권 교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갖다 상당히 날카롭게 이 상황을 간파를 하는 것 같다, 통찰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진정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은 한두 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걸로 지금 지켜본 중일 겁니다. 아마 국민들이 뭐 냉소적이라기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한번 봐보자 이런 것일 거고, 그런데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그럼 너희는 알고 보니까 지난번 탄핵 이후에 뭐가 바뀌었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거기에 맞는 기득권 교체 쇄신안들을 내놓거나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민심은 금방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김민희 네. 의원님.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서초하고 대구 네. 공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무공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대표의 의지도 확고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무공천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참패가 그것도 한 요인이 됐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사실 서초와 그 곽상도 의원 지역구는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공천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가면 지금은 국민들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데 막상 공천 시즌이 되면 공천 갈등이라는 건 어디든 생기거든요. 당장의 대구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같이 정치하는 젊은 청년 특보가 대구에 내려가서 준비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묻겠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젊은 정치가 귀책 사유가 있는 재보궐 지역에도 공천하는 게 젊은 정치냐. 혹은 권영세 선대본부장에게도 묻겠죠. 본인이 선대본부장 하면서 사무총장 하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겸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서 독재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쇄신이냐. 쇄신할 생각도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면 최재형 원장 종로에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인물인데 그런 것 가지고 구태라고 뒷거래 시도했다고 비난하는 것도 그런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재보선 세 곳 귀책 사유가 있는 세 곳에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고, 방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에 공천을 하고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이제 민주당이 꺼내 들었는데 이제 공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 이제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뭐 예전부터 우리 당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특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윤 후보가 선거운동하는데 충북 지역을 수행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기 안 좋다. 네. 이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열망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쇄신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부각될 것인데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 한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하고 저는 국민적 어떤 물의를 일으킨 특히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것은 개개의 어떤 친소 관계를 떠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천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은 2년짜리거든요. 2년짜리. 그리고 이게 총선거도 아니고 사실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개의 어떤 이해관계는 있겠지만 후보자들의 어떻게 보면 대선의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포기할 것은 빨리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주당이 먼저 이것을 칼을 빼버렸기 때문에 카드를 우리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하고 이거 부공천을 갖다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민주당은 무공천하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천을 해버리고 또 거기서 또 공천 분란이 일어나는 순간 민심은 금방 떠난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뭐 국민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는 어차피 저희 텃밭이라 다음 총선 때 얼마든지 공천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큰 틀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래 전부터 삼부토건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값비싼 접대를 받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뭐 선물 내역에서도 김이나 육류, 뭐 곶감 같은 걸 받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두 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제가 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세한 그 내막을요. 다만 이제 뭐 이게 뭐 명절 선물 뭐 사과 뭐 이런 거 받은 게 큰 문제겠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주로 받은 게 아닐까. 물론 팩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래서 이런 명절 선물 받은 거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뭐 어쨌든 삼부토건 조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그런 루머들이 많이 얽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사실 그다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죄송합니다만 선진적인 기업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당히 이렇게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다른 일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친분이 이제 하나의 어떤 단서가 돼서 다른 일로 발전할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되죠. 네. 네. 우선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는 뭐 기업인들이 검사의 스폰서도 한다고 하니 뭐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알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요인이 아니죠. 조남욱 회장이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도 인정을 했어요. 20년 동안 알고 지낸 분이다. 그래서 친분이 매우 돈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조남욱 회장 다이어리에 최은순 씨도 등장하고 윤석열 후보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같이 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분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골프 친 일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선물을 계속 주면서 관리해 왔다 이게 이제 드러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조남욱 회장의 한 특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이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를 할 때는 꽃감을 보냅니다. 아하. 그리고 그 지위가 높지 않은 그냥 검사일 때는 김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이렇게 지위가 올라간 그 시기에는 정육 세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그 정육 세트가 40만 원짜리였던 것으로 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또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선물 내용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데 정육 세트 비싸잖아요. 정육 세트는. 정육 세트를 보낸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로 잘 나가는 시기였다. 네. 그래서 그 조남욱 회장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깨알같이 선물의 크기까지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그냥 솔직하게 관계를 얘기했다면 의혹이 안 생기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정육 세트 40만 원짜리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뭐 관계를 오래전에 끊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도입이 되고 이런 어떤 이해 충돌이 크게 문제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의례적인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부분은 너무 부인을 하기보다는 사실관계로 확인을 해서 맞으면 그냥 이 부분은 앞으로 유의
정리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윤 후보를 떠나서요. 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어떤 공직자들하고 소위 그 건설회사를 비롯한 토건 세력들하고의 어떤 이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캠프에 혹시 이런 사업가들이 계속 붙어가지고 캠프에서 앞으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저는 정리하는 게 좋다. 더 이상은 이런 관계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그 맞짱 토론이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양당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뭐 최대 수혜자는 뭐 당연히 뭐 저는 안철수 네. 후보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이 대놓고 안철수 후보가 삼자 구도의 한 당사자라는 거를 인정한 셈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전국적인 인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윤 후보가 뭐 토론을 윤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잘하니까 윤 후보도 안 하니까 다행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후보 그 토론이라는 거는 토론에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득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어차피 둘 다한테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법원의 견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이렇게 그 어떤 양당의 어떤 독과점 구조를 가지고 서로 담합해서 다른 어떤 경쟁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식의 정치는 저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두 후보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 처음에 둘이서 합의를 할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뭐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심상정 후보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다. 이래가지고 당선된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네. 네. 저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한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TV토론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대치가 80점인 후보와 기대치가 50점인 후보가 TV토론을 했을 때 80점 맞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완전 학습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주 잘해야 국민들이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조금만 잘해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TV토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윤석열 후보 캠프에 사실 TV토론을 꺼려왔고 3프로TV와의 인터뷰할 때 TV토론은 싸우는 거더라. 그건 뭐 그 필요도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상대 후보에게 확증적 범죄자와 내가 토론하면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TV토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포비아 가지실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다른 거를 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7일 토론의 무사는 그건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득이죠. 요즘 젊은이들 애들 표현대로 하면 핵이득이죠. 왜냐하면 27일로 지상파 3사가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캠프에서 31일을 수정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1일 왜 꼭 31일이냐? 손 없는 날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이득을 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주장이 사실상 관철된 거다. 그런데 뭐 이제 또 토론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분이. 예, 그래서 빨리 그 네 당이 모여서 심상정 후보도 5명 이상의 정당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그 선관위 주최 토론에 나올 자격이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또 이 소송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또 안철수 후보만 초청하면 안 되겠죠.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딴 건 다 빼고 정책만으로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정책 토론의 물꼬를 좀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이 5명. 5명 이상이면 이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나 네. 지난 여론조사 일정 기준 평균 몇 프로가 되면 네. 초청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뭐 10%에서 17%니까 예, 예. 자격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현주 의원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찌됐든 사자든 다자든 빨리 토론하자 재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그래서 제 짐작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받은 거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급히 받을까 좀 신중하게 이제 캠프에 특히 이제 후보 주변은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그냥 뭐 솔직히 아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뭐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누가 더 개방적이고 더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우리가 둘만 하겠다고 미처 사려 깊지 못하게 생각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 함께해서 설 밥상에서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다자 토론이 뭐 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이런 상황에서 설 밥상머리의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 설날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싸움 나죠? 네, 싸움 나가지고 네. 요새는 그 금기어가 몇 개 있습니다. 취업, 네. 진학, 아. 그다음에 결혼, 그리고 정치 정치인가요? 얘기는 네. 금기라서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 이렇게 모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후보들은 그냥 자기 길을 뚜벅뚜벅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밥상머리 민심은 없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세대별로 굉장히 정치적 그 성향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싸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르신들이 좀 큰 소리를 많이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서로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모처럼 모여서 가족들끼리 좋은 분위기에 네. 의상할 일 있냐. 그게 네. 요즘의 분위기고 다만 이제 설이 지난 직후에 다음 주 목금 그다음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설이 지나고 나면 약간 풀려가지고요 이렇게 실수도 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별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잘 역동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 그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 밥상머리는 아니고 설 직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그 쇄신안을 꺼낸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어떤 기초를 싹 쌓아놓고 요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설 직후에 어떤 뭔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거기에 힘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쇄신안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반대 카드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 연휴보다는 설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그 맞짱 토론에서는 대선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 그리고 불발된 양자 TV 토론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는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요.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